네, 안녕하십니까. 우바함나 첫 번째 우바입니다. 우리말 바로쓰기의 주제로 제가 이제 계속 우바함나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릴 텐데, 오늘 첫 번째 공공이란 낱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낱말 뜻 분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유튜브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공공의 낱말 뜻 분석이라는 이 논문의 주제 중에 핵심이 뭐냐면, 열쇠 낱말인 공공이라는 낱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이겁니다. 공공이라는 이 낱말이 우리말 맞죠. 근데 한자 우리말입니다. 컴퓨터라는 말은 잉글리시 우리말입니다. 이걸 외래어라고 그러죠. 외래, 밖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뜻을 잘 모른 채 우리가 쓴다면은, 뜻도 모르고 쓴다. 이건 참 그야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 뜻에 따라서 맞춰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도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바꾼 거잖아요. 번역을 한 것인데, 우리가 번역한 것도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데모스라는 말만 알아도, 또 크라티아라는 말만 알아도 민주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 번역된 말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주,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주의 주장이 아닙니다. 크라시아라는 말은 통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나키 하면은 혼자서 한 사람이 이끄는, 나라를 혼자서 이끄는 정치 형태, 통치 형태, 역시 모나키죠. 그러면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끌어가는, 이끌기의 한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서 이끄는 것, 혼자 끌기, 둘이 끌면 둘이 끌기, 셋이 끌면 셋 끌기, 모두가 함께 끌면 모두 끌기, 데모스가 끌면 데모스 끌기, 이렇게 되겠죠. 아주 쉬운 말입니다. 나라를 누가 끄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자, 민주라는 말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럼 누가 통치를 합니까? 천황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 잘못된 번역인 거죠. 데모스가 끈다, 데모스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데모스는 대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중, 많은 사람, 다수, 물론 정확한 이해는 아니지만 민중,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의 낱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인 그러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아주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제도를 들여오는 것인데, 그걸 쓰는 낱말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제도만 들여오고,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저마다 자기 편한 대로 그 제도를 악용하게 됩니다. 이름을 막기 위해서라도 낱말의 뜻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공공이라는 낱말도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에 맞먹을 만큼 그 뜻이 사실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끝낼 수는 없고요.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뒤에 그것을 다른 분들이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야겠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쓴 말들을 보면 뭘 보여드리려고 한 거냐면, 말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글자를 통해서 말이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말로는 공공이라고 적습니다. 한글로 적을 땐 공공입니다. 우리 읽을 때도 공공이라고 읽게 됩니다. 자, 일본 말로는 이렇게 한자를 이용해서 적게 됩니다. 반면에 잉글리시로는 이렇게 적게 되고, 자, 도이치로는, 독일 말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과 글이 다르면 낱말이나 글자의 형태도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고, 아울러서 그 뜻도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 낱말은 파자를 하면 낱말 하나하나를 낱낱이 떼어보면 자, 공이란 낱말과 공이란 낱말이 다 물려 있습니다. 다 물린다라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꽉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짜인 것을 다물림이라고 그럽니다. 맞물림과 좀 달리 다물림은 어긋나서 그 짜개가 여러 개 서로 다른 짜개가 한데 하나가 되도록 맞물려 있는 상태, 이것이 다물림입니다. 여러 개의 짜개들이 온전히 맞물려 가지고 하나의 어떤 유기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다물림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이 한자 우리말은 우리가 실제로 이 낱말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낱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 뜻을 잘 풀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마음대로 그 말을 써먹을 수 있느냐, 뜻이 알기 쉽고 그 말을 마음대로 써먹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말 다음에 이제 어떤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걸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공이라는 낱말이 뭐 제가 연구를 한 것이니까 저는 공공의 사태보다는 공공이라는 낱말의 뜻을 좀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이라든지 사회학 이런 데서 공공 철학 이런 데서 공공이라는 낱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주로 낱말 차원에서 주로 분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공이라는 이 낱말이 세 줄기로 그 뜻이 나뉘더라. 그럼 줄기가 있으면은 뿌리가 있겠죠. 공공이라는 낱말이 있는데 그 공공이라는 낱말이 세 개의 줄기로 이렇게 뻗어 나가 있다면은 그 세 개의 줄기가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자라났겠죠. 근데 이 세 개의 줄기의 뿌리가 되는 그 근원, 그건 밑뿌리, 그거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좀 오늘 먼저 살펴드리고 오늘 이 세 번의 유튜브 가운데 첫 번째 유튜브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무엇이 아닌 것이라는 말을 쭉 열거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한 공공은 공공 자체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공공은 사가 아닌 것, 또 공공은 시장이 아닌 것, 또 공공은 본디 우리말이 아닌 것, 이렇게 무엇이 아닌 것이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엇이 아닌 것으로 뜻매김을 할 경우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가능한 것이고 필요할 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뜻매김, 부정의 뜻매김, 부정 철학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의 방식으로 뜻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님의 뜻매김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남자가 아닌 사람, 여자겠죠. 뭐 이렇게 반대가 되는 맞짝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를 가지고 맞짝을 가지고 맞은편을 가지고 다른 쪽을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토파낼 수가 꼭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나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나무가 아닌 것은 하늘인가요? 풀인가요? 개구리인가요? 나무가 아닌 것은 나무를 뺀 모든 것이 되겠죠.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무가 아닌 것 해가지고는 무엇을 규정했는지 무엇을 매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규정될 수가 없는 거죠. 확정되거나 지시되거나 특정될 수가 없어서 그럼 말하는 사람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대화가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엇이 아닌 것이라는 이 아님의 뜻매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아님에 해당되는 걸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아닌 사람, 남자죠. 그럼 여자를 알고 있을 때 여자가 아닌 사람이 남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자의 반대말 또는 맞장말, 이것이 남자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여자가 아닌 사람이 남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자가 아닌 사람은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늙은이일 수도 있고 젊은이일 수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대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때는 남자가 되겠지만은 아닌 것이라고만 얘기하면은 꼭 남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도 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님의 뜻매김이라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가리킬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되는 이런 낱말이 되는 거죠. 뜻이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하다라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 A군인데요. 왜 저를 때리세요? 그러면은 아니 네가 거짓말 했잖아. 아니 거짓말한 게 A라니까 저는 아니라니까요. 억울하죠. 이렇게 지시가 잘못됐을 때 어긋난 지시로 어떤 낱말이 쓰일 때 애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은행증 가져와 그랬는데 실제로 돈을 이렇게 사고 파는 은행을 가져온다면 아니 그거 말고 나무에 달리는 은행 말이야.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가져오란 말입니까? 뜻이 명료하지 않았던 것, 가리키는 대상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 이게 애매함입니다. 애매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쪽 저쪽이 뚜렷하게 갈리지 않아가지고 원래 이쪽을 가리켰어야 되는데 엉뚱한 쪽을 가리키고 이 사람이 매를 맞은 경우, 이게 애매함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아닌 것이라고 규정했을 때는 이런 애매성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애매성을 정확히 규정해 주지 못하면은 공공이란 낱말은 말할 때마다 애매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이란 낱말이 무엇 아닌 것이라고 규정됐을 때 크게 세 갈래로, 세 줄기로 나뉘어서 이렇게 아님의 영역이 제한되더라. 이걸 먼저 알아두시고 공공이란 낱말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가 아닌 것이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축사할 때 많이 쓰는 거죠. 네, 공적인 일, 사적인 일 여러 가지 많으실 텐데 그런 거 다 거두시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공사다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사라는 것이 짝을 이뤄서 맞짝을 이루어 가지고 함께 돌아가서 쓰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를 이해하려면 공을 이해해야 되고 공을 이해하려면 사를 이해해야 된다. 밤을 이해하려면 낮을 이해하고 이런 방식으로 맞짝 맴돌이, 맞짝 맴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더라.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제가 묻는 건 바로 공사가 그렇게 반대 개념입니까? 또는 맞짝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밤낮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이 반대 개념입니까? 맞짝 개념입니까? 또는 남자, 여자 마찬가지죠. 이것이 반대 개념입니까? 아니 맞짝입니까? 또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입니까? 또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 여자는 사람이 한 두 종류죠. 또 하루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이 있듯이 밤과 낮은 그 하루의 여러 층위 가운데 두 개의 층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꼭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보름달이 뜨면 대낮처럼 밝은 그런 밤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밤낮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하지만은 정확히 반대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보다 정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장의 반대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공이라는 영역이, 공공의 영역이 시장이 아닌 것이까진 좋은데 시장의 반대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시장도 공공의 영역이 좀 들어있지 않나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렇다면은 시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공공의 반대라기보다는 공공과 어떠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이란 이 낱말이 기본적으로 번역어 아니겠는가? 그 누가 번역했느냐? 우리가 번역한 건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일본 말로는 공이란 말이 원래 있었는데, 이 공이란 낱말이 있었는데 이 공과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공을 합쳐서 퍼블릭이라는 말을, 잉글리시 낱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합성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본디 우리말이 아닌 것이니 그럼 공공은 정말 본디 우리말이 아닐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낱말의 이 줄기를 하나하나 살펴서 실제로 그 낱말이 그 어떤 뿌리에서부터 비롯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제 공공의 낱말뜻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공사라는 맞세움 틀, 제가 이제 맞세움 틀이라고 쓰는데요. 틀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틀다, 틀어지다 해가지고 곧바로 가던 것을 이렇게 구부러뜨리거나 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과 결어지게 이렇게 결합되게 시켜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짜임새를 갖추게 되는 거, 이것이 이 틀입니다. 그 틀에 집어넣으면 어떤 것이 이제 삽이 나오고 또 자동차가 나오고 또 휴대폰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 틀, 거푸집이라고 하는 그 틀에 집어넣으면은 그게 거기에 그대로 이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것이 틀입니다. 그러니까 맞세움 틀이 그 틀에 집어넣으면은 이것과 저것이 맞세워지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과 사가 맞세움 틀에 집어넣어도 되는 것이냐? 실제로 공과 사가 이렇게 맞서 있는 것이냐? 반대말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는 어떤 방식으로 공공이란 낱말에 맞세워져 있을까요? 이걸 좀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제가 좀 연구를 하면서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공공의 반대말로 사를 쓰면서 이 사의 낱말을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의 말을 가지고 와서 그냥 박탈의 의미다 라고 번역어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박탈은 또 잉글리시는 프라이빗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라틴어에서 왔지만은 프리바툼, 탈격, 빼앗겨진 것, 빼앗은 것 이런 뜻입니다. 빼앗은 것, 빼앗긴 봄에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겼다. 그러니까 가장 아픈 거죠. 빼앗긴 건 가장 아픈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권리를 부당하게 그것을 누군가가 훔쳐가거나 또는 그것을 단절시켰을 때 빼앗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빼다라는 것은 있던 것을 덜어내는 거니까 그만큼 손실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빼앗긴 것이다라는 의미의 박탈이라고 이제 한나 아렌트가 프라이빗의 의미를 좀 제안했습니다. 그럼 한나 아렌트는 왜 프라이빗을 박탈이라고 썼느냐? 유대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 대한민국에 산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못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서 선거 투표도 못하고 모든 권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프라이빗이다. 그러니까 프라이빗은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사적인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군요. 한나 아렌트가 말하려고 하는 프라이빗은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이빗, 사생활 침해와 같은 내가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고스란히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빼앗길 수 없는데 빼앗긴 걸 얘기하는 거군요. 정치의 참여권, 사람의 사람다운 말할 수 있는 권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이런 것들을 빼앗겼다. 이런 의미로 프라이빗을 썼으니까 우리말 사라는 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낱말이 프라이빗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사의 의미로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는 의미는 박탈이라고 썼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번역과 어처구니 없는 어처구니라는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뼈다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얘기했을 때 사람이 서 있으려면은 등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등뼈가 없다. 이게 바로 등뼈에 해당되는 게 어처구니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사라는 낱말을 갖다 놓고는 박탈이라고 쓰고 박탈을 프라이빗이라고 쓰고 그 프라이빗도 일반적인 의미의 잉글리시가 아니라 한나 아렌트가 독특하게 썼던 그런 의미를 갖다 붙여 쓰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말 사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사용을 우리가 일반화한 경우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한나 아렌트가 말하려고 하는 박탈의 의미로서의 프라이빗을 사라고 번역하면서 사적이지 않은 영역이 공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다시 이제 풀이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사적이지 않은 것, 공적인 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의 큰 성격을 갖고 있더라. 이것도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공적인 것의 의미는 사적이지 않은 것이니까, 사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누구나라는 개념이 아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공적인 것이 무엇이냐?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또 아주 어려운 공중이란 말로도 번역을 또 했습니다. 이런 낱말들은 아마 쓰시는 분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들리고 만나고 접하고 개방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것, 그것이 공공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공공의 성격에 참여하지 못한 것, 이것이 사적인 것이다 라고 한나 아렌트가 말한 것이죠. 이건 고대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노예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노예인들은 박탈된 삶을 이제 살았는데 그들이 박탈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거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시민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바로 외교인, 외국인, 노예, 어린아이 또는 뭐 이렇게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시민권을 갖지 못했었죠. 그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박탈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프라이빗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의 의미는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데모르고스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공적인 영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모든 의사결정권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적인 영역입니다. 반대로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공적인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렇게 했을 때 공과 사를 구분한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말 사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연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이 되는 세계이다 라고 봤습니다. 공동이 되는 세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도 나도 모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여러분이 집에 나가면은 길이 있죠. 이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계입니다. 서울시라는 거, 또 대한민국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세계죠. 이게 공동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공공의 영역이 어디냐? 길거리, 또 대한민국, 박물관 이런 것들,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세계, 이것은 바로 공공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집안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이런 것은 사다. 근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러면 바깥은 공이고 안쪽은 사다. 이 구분은 나만의 것이라고 이해했을 땐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걸 박탈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그런 자기의 정치 철학적 맥락에서만 쓰일 수 있는 것이지 우리말 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아주 어긋나게 삐뚤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쓰고 있으니까 이 말로 도대체 서로 의미 있게 소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한번 더 이제 이야기를 나눠 가보겠습니다. 자, 사에 마주 세워진 공공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공공이라는 것은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사라는 것을 반대해서 마주 세워 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알고 있겠죠. 그 사의 반대로 공공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겠죠. 한번 물어봅시다. 그분에게. 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네. 박탈이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사생활은 어떻게 이해되나요? 박탈된 건가요? 엉뚱한 이해가 되는 거겠죠. 말 때문에 생겨나는 엉뚱한 이해입니다.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또 잘못 이해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배타성과 경업성이라는 것이 박탈된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라이빗의 핵심이 뭐냐면 내 몸을 얘기해 볼게요. 내 몸은 나만의 것이죠. 내 몸에 누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나만이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배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배라는 게 물리치는, 등 돌리고 물리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 모든 권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 내 몸에 손대는 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내 돈에 손대는 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내 권리, 나만의 몫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듣지 않으면 물리력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오히려 이제 내몰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나만의 것이다. 배타적이다.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경합적이다라고 이제 썼는데, 이건 이상한 게,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이것을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돈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뭐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일 테니까, 이렇게 나만의 것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렇게 배타성과 경합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비배제성, 비배타성, 비경합성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공공재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공재는 잉글리시로 보면 public good 해가지고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good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좋음입니다. 그 좋다 하는 뜻이죠. 그럼 좋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라는 것은 신이 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신은 원래 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왔죠. 신이 이제 악마와 좀 반대되는 거잖아요. 신은 언제나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준 건 다 좋은 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 하늘에 해, 하늘에 뭐 이렇게 달, 별 또는 비, 나무 이 모든 것이 다 하늘 신이 준 거라고 한다면 그거 다 좋은 거라는 거야. 응? 그것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 좋은 거다. 우리말 좋음은 좀 다른 겁니다. 그것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말 좋음은 활짝 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싹이 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났다. 그러니까 좋음은 서양에서 그것은 신이 주었다라는 누군가 주는 거, 선물의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말 좋음은 피어났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방향을 갖는 말일지라도 그 뜻은 서로 통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자 모두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공공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퍼블릭 때문에 이렇게 공공이라고 썼는데요. 그럼 재라는 건 재산이란 뜻이군요. 이 재는 또 무슨 뜻일까요? 재라는 건 재산에 쓰이는 뜻인데 재라는 건 쌓아둔 것일까요? 아니면 값진 것일까요? 예, 값진 것으로 쌓아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쌓아둔 값진 것 이것이 재입니다. 값이 없는 것은 그건 재가 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말과 비교해 봤을 때 재라는 것은 통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치 개념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가치가 아니고 좋은 가치입니다. 나쁜 가치가 아니고 좋은 가치, 좋은 것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퍼블릭은 공공이라고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두를 위해 좋은 것, 모두의 것 이렇게 간단히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하나의 의료급여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우리 의료보험 또는 이제 공공보건이라고 얘기할 때 모두를 위한 복지, 모두를 위한 보건, 모두를 위한 의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질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의료권이잖아요. 건강권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공공의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이것이 공공이라는 말로 쓰지 않아도 아플 때 누구나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인데 말 자체를 우리가 잘 못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탈된 것도 아니고 비경합적이거나 또 이렇게 비배제 배타적인 것도 아니고 공공은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오늘 제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 사의 뜻을 한번 살펴보죠. 무엇이 아닌 것 할 때 이 아님의 뜻매김은 그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사의 반대말로 쓰는 공공 개념을 찾아보면 사의 낱말을 제대로 뜻풀이한 것은 제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 이렇게 의심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사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사의 뜻을 한번 열심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가장 오래된 사 개념은 한비자라는 우리 동양 철학의 아주 중요한 철학자이죠. 한비자의 오두편에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자, 이 그 사라는 개념은 벼화자하고 사사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라는 낱말은 팔을 안으로 굽힌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이시나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비슷하죠? 닮았죠? 그죠? 그러니까 안으로 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 거야 라고 내 두 팔로 이렇게 감싸 안은 거, 이것이 사의 뜻이군요. 팔을 안으로 굽혀서 아전인수 내 팔로 끌어안은 거, 내 거로 친 것, 이것이 바로 사입니다. 그럼 벼화자는 뭘까요? 벼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이 벼라는 것은 그 어원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벼라는 말이야말로 우리 동아시아 문명권의 아주 중요한 낱말이라고 봅니다. 이 벼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은 것,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벼라는 것은 바로 공평 또는 화평, 화목이란 말의 핵심 낱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벼름이란 말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자, 이게 이제 벼라고 쌀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내가 내 두 손으로 두 팔로 이렇게 긁어 모은 쌀이 되겠다. 이해가 되셨나요? 내 몫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여기 한비자는 뭐라고 썼냐, 풀이를 했냐면, 자, 이 사라는 낱말은 뜻이 뭐냐면, 자환이다라고 썼습니다. 자환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지금 한자 문화권이 아니다 보니까 한자는 많이 쓰지만은 한자의 뜻을 풀이하지는 못하잖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한자의 뜻을 풀이하는 게 어렵습니다. 불교식 한자도 있고 또 성리학의 한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한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데요. 어쨌든 자, 자환이란 개념으로 이제 사의 뜻을 풀이를 했습니다. 자환이라는 건 스스로, 그래서 이제 스스로라고 할 수 있고 저절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 개념은 스스로로 할 수 있고 저절로라고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둘을 이제 따로따로 분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둘러싼 것이다. 환이라는 건 환경할 때 울타리라는 개념으로 썼는데 둘러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둘러싸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스스로 둘러싼다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울타리 있나요? 아파트에 울타리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은 집집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담이 있는 거죠. 담으로 치셔서 울타리를 치니까 그렇게 둘러싼 것, 이걸 좀 성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넓혀보세요. 큰 성이 있어요. 그럼 성 안에 성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 사람들은 성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성에 왜 그 울타리, 성을 둘러쳤을까요?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자신들의 무엇인가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둘러친 것입니다. 그게 자환이라는 뜻은 그런 거군요. 울타리를 둘러쳐가지고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고 있는 거, 두 팔로 감싸 안은 거하고 똑같군요. 자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사인가요? 공인가요? 만일 한 집안이 한다면 사일 테고 국가가 한다면 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둘러싼 것이라고만 해가지고는 그것이 사에 해당되는 건지 공에 해당되는 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라는 것은 그 주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것으로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사라는 낱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낱말이 더 나오는데요. 자, 패거라는 낱말과 선전이라는 아주 어려운 또 한자가 잘 모르니까 어려울 뿐인데 어쨌든 패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누추한 집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건 뭐 비유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누추한 집에 들어가 사는 거 이것이 패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하는 거, 머물러 사는 거, 거주하는 거 이게 자완 한 종류고 또 하나는 그래가지고 그 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일을 해가지고 뭔가 보다 나은 삶을 설계해 나가는 거 이게 선전이군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군요. 안전을 확보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보다 나은 살림살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자환, 사의 의미였군요. 그 사라는 게 절대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했던 내용들을 갖추고 있는 거군요.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뭔가 경영을 해 나가는 것. 실제로 한비자는 경영이란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 경국대전에 쓰이는 말도 경, 이 경자입니다. 날경자를 쓰고 있는데 이때 경은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하고 이코노미하고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경입니다. 그러면 경이라는 것은 군대를 지키기 위해서 보루를 둘러쳐 쌓아놓은 것 이것이 일단 경이고요. 경계를 삼아서 뭔가 기둥을 세우고 기둥 하나의 어떤 중요한 초석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서 알맞게 다스려 나가는 것 영이죠.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둘러쳐 쌓은 것 아까 사 했을 때 스스로 둘러싸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보금자리를 만든 뒤에는 살림살이를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경영이다. 그것을 사라고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 뜻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생활할 때 그 사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을 갖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사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 사의 우리말 뜻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는 도대체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가 본디 우리말인데 그걸 왜 우리말로 또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자 우리말이긴 한데요. 이 한자 우리말은 우리가 마음대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뜻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알기 쉬운 우리말,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우리말, 우리말다운 우리말로 바꿔 쓸 필요가 있겠다. 사를 버리자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 사라는 낱말을 가지고 우리말을 좀 더 풍요롭게 또 그 뜻을 알기 쉬우면서 또 써먹기 쉬운 방식으로 자유자재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서 우리의 생각을 키우고 또 우리의 소통 능력을 기르고 키워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꿔나가자 바르게 쓰자 이런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두 가지 낱말을 안다. 두 말, 세 말, 네 말, 다섯 말을 안다. 이런 의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라는 낱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둘러쳐서 내 것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선시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그걸 우리말로 쓰던 것들을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적었잖아요. 이 훈민정음으로 적으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가 하나의 소리를 갖는 소리값이 있고 사라는 건 소리값이죠. 그런데 이 소리가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음이라는 것이 있고 뜻이 있어서 훈이라는 것이 있어서 뜻과 말 소리를 구분해 가지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에는 아름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어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어학자들 경우에도 깊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몇 분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름은 기본적으로 원형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이건 원래는 안다라는 말에서 왔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름이라는 것은 아놈이란 말에서 왔는데, 이 아놈이라는 것은 안다라는 말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다라는 말에서 옴이 붙어가지고 아놈 이렇게 되다가 아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요걸 뭐 워낙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아름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니까요. 17세기, 19세기로 좀 바뀌어오는 과정도 있었고 연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안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두 팔로 아는 거죠, 이렇게. 자, 아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두 팔을 벌려서 껴안은 둘레를 얘기하는 거군요. 또는 그렇게 껴안은 만큼, 아름들이 소나무 이렇게 할 때 아름들이 참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름으로 이렇게 들여서 내 안으로 품을 수 있을 만큼의 굵기, 아름들이군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안을 만큼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몇 가지 한자로 쓰인 것들을 한번 제가 풀이를 해봤는데, 일루라고 쓰인 게 있습니다. 요거 한 아롬이라고 이제 우리가 새겼는데, 한 아롬, 그러니까 일 하나, 롬이라고 새겼는데, 요것을 두 팔로 한 대 끌어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두 팔로 한 대 끌어 모음. 그러면 두 아이가 있을 때 엄마가 두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 안으면 그것이 한 아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름 안에 들어왔으니까 한 아름이 됐는데, 그 안에 아이가 두 명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위라는 것은 뭐 이제 둘러 치다라는 걸 다 아시니까 한 아람이라고 썼는데, 요건 뭐냐면 성벽을 치듯 어떤 장소를 한 대 에워싸는 것. 요거는 장소 개념이군요. 위라는 개념은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전체를 포위하듯이 둘러싸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아름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아름이군요. 장소도 둘러쌀 수 있고, 아이도 둘러쌀 수 있고, 나무도 이렇게 둘러쌀 수 있고, 아름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연포라는 것도 있는데요. 연포가 바로 아름드리입니다. 두 팔을 이어 감싸 안는다, 이것이 연포입니다. 뭐 다 우리 사전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뜻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된 것을 이렇게 풀어낸 것도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은 사유물이라는 우리가 쓰는 사자가 직접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유물. 이것을 아름껏 또는 아람껏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그 PPT, 제가 쓰는 PPT에는 아래 한글이 안 찍혀가지고 이게 참 여러분께 죄송스러운데요. 저도 이 기술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래아가 찍을 수가 없어서 아름껏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아름껏의 뜻이 뭐냐면 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내 팔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유물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사유물하고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 아름껏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요것도 좀 구별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사의라는 한자 낱말이 있습니다. 사의라는 건 뭐냐면 아름 뜻인데, 요것은 사사로운 뜻이란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란 뜻입니다. 내가 생각한 뜻.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뜻은 이겁니다 할 때 사의, 아름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의란 말과 아름 뜻하고는 좀 다른데 내 뜻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내 뜻은 이렇다. 그다음에 사사롭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사사롭다. 근데 요것을 아름다외다라고 썼어요. 사사롭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인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롭다라는 게 뭐냐면 아름이 된다, 이런 뜻이군요. 아름이 된다, 내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된다,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됐습니다. 아하,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좀 어려운 낱말인데, 무사하다란 말은 잘 안 쓸 텐데, 못 들어보셨을 텐데, 아름 없다라고 씁니다. 아름이라는 게 분명히 껴안은 어떤 이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아름이 없다, 텅 비어 있다는 뜻이군요. 내가 뭔가 두 팔을 가지고 껴안았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끼어들어온 잡힌 게 없어요. 빈털터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 없다. 네, 안에 내가 껴안은 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빈털터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미라는 것도 아름답다라고 썼는데요. 이때 말하는 아름다움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안움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라는 것은 제 것으로 삼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걸 반대로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행복의 개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자 중에 꽤 있습니다. 해피니스. 특히 이제 아메리카에서 많이 이제 행복 심리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행복 심리학자 가운데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only로 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own이라는 건 소유잖아요. 내 것. 에? 무엇이 그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내 것이 행복하다. 남의 100만 원보다 나의 10,000원이 행복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의 척도 개념으로 잰다고 하면은 내 것의 만큼 많기 정도로 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실험을 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테드톡에 나오니까 테드 강연에 잘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 아름다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10개의 이제 그림을 주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10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걸 고르라. 그럼 고르죠. 이것이 렘브란트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 가져가세요. 그 하나 가져가면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내가 가져간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름이라는 것은 내 것이 된 것, 내가 만나고 내가 맛보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거죠. 물론 이제 남의 떡이 뭐 아무튼 이제 뭐 먹기에 이제 맛있어 보인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름이라는 것은 내 차지가 된 것,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소속된 것, 나에게 가까운 것, 이것이 아름답다고 봤다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 우리말을 제가 이제 아름이라고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잠깐 자, 사가 그렇으니까 사는 이제 버려야겠죠. 더 이상 이제 공공이라는 낱말뜻 분석에서 사가 자꾸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님의 뜻매김을 가지고는 제대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읽어내려고 하는, 알아내려고 하는 그 뜻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사는 버려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이 무엇인지부터 살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